11일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키워드로 써놨죠? 38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분단의 상징물 38선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45년 8월 11일 날 38선을 미국과 소련, 구소련이죠, 러시아가 구획을 확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아픈 날이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38선의 구획이라는 것은 뭐 다른 그 어떤 표현으로도 더할 것이 없죠. 그냥 민족 비극의 씨앗이 이날 탁 하고 터져서 발화한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945년에 얄타 회담이라는 게 열립니다. 이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귀따갑게 들었던 회담이죠. 시험에도 나오고 하던 회담입니다. 이 얄타 회담에서 비밀협정서가 하나 체결이 되는데, 이 비밀협정서가 뭐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러시아를 그 전에 분명히 소련으로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자, 소련은 독일이 항복한 그 직후, 그러니까 다른 연합국들이 판단하기에 독일이 일본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항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계산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항복하자마자 바로 대일본전에 참전해야 한다.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 2차 대전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태평양 전쟁은 태평양 전쟁은 연합국과 일본군이 싸운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미군이 일본하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는 미, 영, 소가 독일하고 싸운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미국, 영국이 독일, 그 다음에 초반에는 이탈리아, 이렇게 맞짱을 떴던 것이 이제 2차 대전인데, 어쨌든 독일이 항복한 직후에 현재 이제 일본하고는 싸우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연합국인 소련은 바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을 해야 한다라는 게 요 얄타 회담의 비밀협정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대신 기타 연합국들은 이 소련에게 러일 전쟁 이전의 영토를 반환할 수 있도록, 소련이 일본에게 주어터지면서 뺏겼던 러시아의 영토를 되찾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의 협정서가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이때 과연 미국은 이미 요 45년 8월 11일이면 전세는 어떤 형태로든 연합국에 유리하게 개전 상황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독일은 항복을 하기 이제 뭐 날짜만 잡아놓고 날만 가기 기다리는 오늘 내일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일본도 역시 태평양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한 세력을 잃고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쥐꼬린 상황인데, 그런데 미국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일본은 항복을 할 텐데 왜 굳이 러시아까지 소련을 끌어들여서 대일전에 참전을 시키려고 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미국이 생각하기에 당시의 소련은 잠재적인 적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주적이 될 그런 잠재적인 적들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의 적은 일본이야. 그러니까 현재의 적과 잠재의 적이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둘이 힘이 빠져야 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서 뭐 군사력은 상실을 가져오던, 뭐 국토가 상실이 되던, 어쨌든 양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소련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EEJ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때려잡는, 그러니까 잠재적 적과 현재의 적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소련의 참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왜 더욱이 이런 계산을 했냐 하면, 당시에 수세에 몰려 있다고는 하나 일본에게는 관동군이라는 그 일본 육군이 있어요. 관동 지방. 그러니까 지금 만주 쪽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그 일본군의 그 세가 아주 강했습니다. 전력이 강했기 때문에 소련이 어차피 일본이랑 싸우려면 만주 쪽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만주군이랑 그 관동군이랑 만주에서 싸우다가 큰 어쩜 내상을 입을 거다라는 계산이 쓴 겁니다. 이 관동군은 우리는 그냥 일본군 이렇게 통칭을 하지만 일본군 중에도 이제 이 관동군은 우리에게 많은 걸로 기억이 되죠. 뭐 731 부대도 관동군 지시인 거고 만주 쪽에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독립군들한테 깨지던 것도 관동군들이고 우리 전 대통령께서 일본 장교 이거 붙이고 일본 장교 마크 붙이고 독립군들 말 타고 쫓아다니던데 그 군대도 관동군입니다. 만주군이 전신이죠. 그러니까 관동군은 결국 만주군의 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관동군의 전력이 셌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둘이 싸우게 하려고 했다. 이 계획을 처음에 생각한 거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바로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고부터 미국의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바뀌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과 피터지게 싸우게 해서 둘 다 힘을 빼놓으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어.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 직후에 8월 11일 이런 그 비밀협정서에 날인을 하고 서로 교환을 하기 직후에 원자탄이 개발이 10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미 개발은 됐지만 이제 실전에 사용해도 돼! 라는 게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원자탄 빵 떨어뜨리면 미국 혼자 충분히 단독 플레이도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또 하나가 쓰는 거고, 또 하나는 또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루즈벨트하고는 생각이 좀 달랐던 거예요. 일본에게 단독으로 무조건 항복을 받게 되면 당시 일본의 영향력하에 있던 모든 땅이 바꿔 말해서 미국의 영향력으로 돌아간다. 즉 우리 한반도, 동남아시아 전부 다 그런 거죠. 이런 계산이, 그러니까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단독으로 점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긴다라는 것까지 생각이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2차 대전 직후에 국제 질서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 지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모 여기서 미국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모 소련이 약속대로 일본한테 나 참전할 거야 이 자식들 하고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그냥 일본을 항복시키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원폭으로 해버리는 거죠. 아예.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미국은 2차 대전 종전 말미에 일본과의 전쟁에 소련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유는 잠재적 적과 현재의 적이 서로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 둘 다 힘 빠지게 시키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자폭탄도 이미 개발이 돼 있고 우리가 일본을 단독으로 박살을 내면 한반도,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일본 열도 올 동아시아가 내 영향력에 놓이게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건 미국이죠. 요런 계산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계산하기에 아무리 빨라도 소련은 8월 15일이 지나서야 대일전에 참전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수죠. 소련은 이미 그 전에 이미 만주에 군을 투입을 해놨어요.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만 하지 않았지 사태가 이렇게 될 거를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동아시아에서의 소련이 전쟁 승자로서 남아야 그 권리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금야금 만주에 이미 그 군대를 주둔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8월 9일에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하기 전입니다. 8월 9일날 일본을 향해서 전면 공격을 개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자탄이 8월 6일날 떨어지니까 항복을 채 하기 전에, 일본이 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계산대로 하면 원폭 딱 맞고 바로 항복했어야 되는데 아프니까 항복하려면 말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폭이 터지면 불이 나와서 입을 다 뒤었잖아. 말을 못하는 거 아파갖고 말 못하고 이제 며칠 아유 이거 이러고 있는 사이에 소련이 이미 그냥 확 진주를 해버리고 공격을 해버린 거죠. 이러니 미국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식으로 가면 어쨌든 미국은 바다에서 싸운 거고 해양에서, 소련은
만주를 통해서 육지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소련이 중국,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에서부터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을 밀어내는 주역을 담당하게 돼. 이러면 한반도가 소련의 영향권으로 넘어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어서의 한반도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요충지거든요. 중국의 해양 진출, 소련의 해양 진출을 막아낼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자기들이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 병참기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지리적으로 뛰어난 전략적인 땅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잠재적 적군들에게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요 얄타 회담에 있었던 비밀 협정서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플랜 B를 이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려고, 본인들의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가도 안 되겠다, 사람 불러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플랜 B를 작동하는데, 플랜 B에 드디어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버린 겁니다. 미국의 플랜 B에는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려는 계획이 없어집니다. 아예 처음부터 절반만 장악한다. 전역을 장악하기 힘들다. 왜냐? 소련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만주에, 한반도 북부에. 그럼 소련하고 트러블이 생길 거니까 반만 먹겠다 라는 계획이 이때 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직후에, 이미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된 직후에 미국, 소련, 영국, 중국 등이 이제 다 이 미국의 플랜 B에 의한 그 플랜 B를 근거로 한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한반도를 분할해서 신탁 통치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반탁 운동이 아주 심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플랜 B에 의해서, 동아시아 정책 플랜 B에 의해서 한반도 분단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히로히토 총독이 배 위에 올라가서 메가더 장군, 그 자료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담배 피면서 거만하게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인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라디오를 통해서 그 무조건 항복 내용이 이제 흘러나오죠.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납니다. 옛날 라디오라 하다가 소리는 계속 이런 톤입니다. 템포노 아스템 미즈메로 닦인데 아이 시와로 한나시모 데끼로 뭐 이런 식으로 흘러나와요. 그게 이제 항복,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만세를 부르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플랜 B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플랜 B에 의해서 미국이 일반 명령 1호라는 거를 발동합니다. 자, 일반 명령 1호를 발동해서 이거를 가지고 소련이랑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미국과 소련은 남과 북에서 각각 일본에게 각각 항복을 받자라는 겁니다. 일본 본토에 대한 거는 원폭을 투하해서 이미 태평양에서는 항복을 받는데, 이들이 군대가 주둔해 있는 한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를 각각 위에서 아래에서 올라가 가지고 각각 항복을 받자는 거예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에게. 그래서 각자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일본으로 쫓아보내자 라고 소련에게 제안을 하는 게 미국의 일반 명령 1호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선이 그어지게 되는 겁니다. 잠시만 저기 유 감독님, 이거는 줌인이 안 되죠, 이 카메라는. 지금 보시면 제가 그때 당시 지도를 하나, 이 일반 명령 1호에 나와 있는 지도를 하나, 자, 제가 그릴 자신이 없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죠? 요게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미국의 영향권 내에 놓겠다라는 거고, 이 빨간 글씨가 이제 소련의 영향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일반 명령에 의해서 38선이 그어지는데, 이 38선을 계획한 팀이 미국의 전략정책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전략정책단에 2명의 대령이 제독이 갖고 와서 이제 여기다 선을 긋죠. 본스틸이라는 대령과 러스크라는 대령 2명이 제독이 갖고 각도를 재고 그러면서 이제 그어버립니다. 근데 정말 이런
뭐 우리 입장에서는 한 민족의 어떤 운명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입장에 봐서도 사후 이게 몇십 년간을 어떤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이 아주 중차대한 계획인데 과연 대령 두 명이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제도기 갖고 각도기 갖고 그냥 쭉 하고 그은 걸까? 그러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기획을 한 그 입안자는 국무장관인 번스고요. 번스가 이제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번스의 지시를 받은 실무 책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정책단의 단장 린컨입니다. 린컨. 이 린컨이라는 자가 시나리오를 쓰고 실무자였던 본스틸과 러스크 두 대령이 이렇게 남이 나라를, 남이 민족을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명분은 뭐냐 그러면은 굳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서로 영향권을 행사하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같이 하자는 소련에게도 그 명분을 보여줘야 되고 다른 연합국들도 인정을 해야 되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관없었지. 그 명분이 바로 일본의 효과적인 무장 해제를 위해서다 이거예요. 자, 남한에서 쳐 올라가면서 일본군을 무장을 시키더라도 어쨌든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저 만주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문제죠. 그러면은 일본군이 위로 도망가, 그리고 주 전력인 관동군은 만주에 있어. 그럼 무장해제가 쉽지 않다. 쉽게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결사항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북쪽에서만 치고 내려오면 잔당들이 일본 본토로 넘어가거나 소련이 아직 이 남한 땅까지, 한반도의 북한 이하 남한 땅까지를 내려와서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 항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미국이 주장한 명분입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자기들한테는 명분이 맞지. 근데 소련도 국가적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 한반도를 미국에게 그냥 100% 다 내줬다가는 뒷마당을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안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 그러니까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2차 대전에 연합국의 대표로 참전하긴 하지만 아직도 국민당을 몰아낸 그 공산당 모택동 세력이 중국 전역을 100%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는 시기였단 말입니다. 언제 판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소련도 자기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만주나 북한 땅 정도, 한반도 북단에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자국의 안전 내지는 그 블라디보스톡 항을 통해서 부동항,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부동항이 필요하잖아요. 러시아는 항상 이 부동항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 교두보가 필요했던 거죠. 자, 1945년 8월 11일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불행의 씨앗이 발아한 바로 이날, 말씀드렸듯이 얄타 회담의 비밀 협정에 의해서 북이 38도 선에서 소련과 미국의 담합에 의해서 갈린다. 일본을 효과적으로 무장해제를 시키겠다는 명분하에, 그래서 우리가 분단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8월 11일차 방송을 이제 접으려고 합니다. 뭐 오늘 방송분은 여러분들 무엇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말씀 뭐 굳이 드리지 않아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분단의 시작이 이렇게 된 거구나. 국제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절대로 우리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갈라진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꼭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들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에 의해서 갈라놓은 땅을 그들이 통일하는데 글쎄요, 진심으로 도와줄까요? UN 같은 데서야 한반도 통일이 뭐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리라는 거는 명약관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 스스로가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아픔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8월 11일 차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8월 12일차 방송 이어지겠습니다. 8월 12일차 방송에는
영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